자, 이번 시간은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그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절대적 무효라고 했었고,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행정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 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요것도 무효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서 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 파트는 딱 두 가지 출제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도박 얘기 나오면서 무효 103조 위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건 이제 요 정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먼저 반사회적 법률 행위 범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게 과거에 겁나 많이 나오는데 요즘엔 좀 출제 빈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어찌됐든 반사회적 법률 행위 첫 번째, 부척관계 관련해서 첩계약, 이런 운운하는 계약은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해서 나랑 같이 살아줘라고 해서 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첩계약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 채 사주겠다 이런 식의 약정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기 전에 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6개월만 같이 살아주면은 만약에 뭘 하겠다,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한 채 사주겠다, 먼저 아파트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계약만 체결하면 개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첩계약 관련한 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백날 뭐 해주겠다고 얘기해봤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바로 비교할 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것은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아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간 의미는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자신의 어떤 결정권, 어떤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다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잖아요.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약정은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텐데, 자신의 의사결정을 배제하는 그런 약정은 다 무효.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부정행위하니까 부첩관계처럼 얼핏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을 유도하는 지문인데, 이런 식이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부정행위, 갑과 을이 혼인관계에 있었고,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째지면 서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고 서로 편하게 살아갈 텐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냥 같이 살기로 다시 하고,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내 명의의 부동산을 당신에게 넘겨주겠다. 다만 당신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것을 당신 마음대로 처분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특약을 붙여서 어떻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거든. 자, 등기 명의가 없어갖고 째질 수가 없을 뿐이었었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걸 팔아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될 것이냐. 만약에 무효로 간다면 을은 어떻다, 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약정은 유효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이런 거죠. 자, 부정행위를 한, 예를 들어 남편한테 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부인이, 자, 특약을 맺어가지고 등기를 넘겨받았어.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어떻다, 처분할 수 없다는 특약을 붙여서, 그러면 이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멋대로 팔았을 때는 어떻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은, 부첩관계 관련한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이건 다 정리하고 과거 얘기고 새롭게 어쩌고 저쩌고 살아보자,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붙여진 약정이기 때문에 이 약정은 어떻다,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얼핏 보면 부첩관계로 보일 수 있는 파트. 자, 두 번째 이슈, 범죄행위, 도박, 채무의 변제라든가 보험 사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허위 진술 등등등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런 약정은 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아까 뇌물 이런 사건들, 뭐 어떤 걸 들어주면 공무원이 직무상 어떤 일을 해주게 되면 돈을 받기로 하는 약정, 이게 무효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논리 구조 되게 될 것이고, 요런 이제 비교해서 출제가 됐던 게,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 우리가 이제 계약법
F 파트에서 계약의 유형 중에서 임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맡겨둔다라는 것을 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맡겨두는 걸 뭐라고 한다? 임치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계약의 유형이야. 임치 계약을 맺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맡아둔 사람은 어떻다? 맡겨둔 사람한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치권 이런 거 할 때 선관 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되돌려줘야 될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잘 관리하다가 돌려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저거 사건이에요. 저기 누구지? 육공화국인가? 육공화국 때 박철원 씨 사건입니다. 박철원 씨는 되게 운명적인 사랑에 많이 빠졌던 사람이야.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과 수많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한두 명이 아니야. 아주 유명해. 그래서 그분은 그 뭐죠?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삥을 뜯어가지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 그 여자한테 맡겨두면 이제 처음에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쪽에서는 권력이 있고 등등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좀 안 주나 싶어서 만났는데 뭐를 줘버리네? 맡기네? 그럼 어떻게 돼? 자, 끝나는 거지, 그걸로. 그럼 쌩 까는 거지. 주셨으면, 어머,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 인물도 좋고 등등 해서 뭐 다 좋게 하다가 가끔 떨어지니까 바로 쌩 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임치가 됐던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박철원 씨가 그 맡겨둔 여자분한테 임치를 이유로 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분 얘기가 이것은 비자금을 빼돌린 거고 불법 행위에 연계가 돼 있다. 따라서 무효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원 판례에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다음 단 그건 별개의 문제로서 임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던 사안. 해서 이게 비자금 범죄 행위 딱 들어가면 느낌상 뭐 같아? 반사적 법률 행위 같은데 그 임치는 어떻다? 반사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유효. 그래서 반환해라 했던 그런 사안이고요. 하여튼 이 박철원 씨 그 사건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자분들이 다 바뀌어. 멤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 그 정권을 쥐고 있고 수많은 삥을 뜯었던 그 시절에 수많은 여자들한테 골고루 사랑을 나눠준 거지. 재산을 나눠준 거지. 맡겨두고 등등 그러다가 일본은 찾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박철원이 누군지 모르면은 젊다고 생각하면 돼. 박철원이 누군지 딱 알게 되면 나 이제 연세가 좀 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다가 라디오에서 그 핑클인가 SS인가 그 노래가 나오는 걸 들었는데 그때 참 슬픈 것 중에 하나가 핑클과 SS의 구분이 안 된다는 거. 그 여자아이들이 노래 불렀을 거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얘들이 어느 쪽 소속인지 감이 안 잡힌다는 거. 그게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가리에 이런 걸 맨날 집어 쳤느니까 핑클이나 SS가 들어올 짬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장하고 승소하면 얼마를 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변호사하고 성공 보수 약정을 맺는 건 어떻다? 이건 유효가 되게 됩니다. 이건 민사소송 얘기고요. 형사소송 관련해서는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최근에 바뀐 부분인데 그건 우리 시험법이랑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증여행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지? 시멘트 이렇게 막 갈고 있고 자 증여계약서 사인 안 하게 되면 그냥 바닷속에 묻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안에서 살고자 사인을 했던 이 사건. 이건 뭐가 된다? 나중에 살아나게 되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등기 넘겨줬어도 다시 어떻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법률의 성립 과정에 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앞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게 뭐가 있었죠?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착오했다는 의사표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무효는 아니고 어떻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특이한 거야.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 이건 무효까지는 아니고 어떻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 무효는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아무 때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무효임이 입증이 되면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10년 지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돼요. 자,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냐면 지금
박근혜 씨랑 또 관련되는 사건인데, 저 얘기했어요. 그 정수장학회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자,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유력 자산가한테 가서 부릅니다. 서빙고 분실을 불러가지고, 선생님 나라가 새롭게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잘 해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라. 그 재산 국가를 위해서 헌납하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그 옆에서는 이제 고문하고 있어. 막 고문서, 전기 고문하고, 피 흘리고 뼈 부러지고 이런 소리가 막 들려. 근데 옆에서, 시끄럽다. 야,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라 하면서,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정권이 새로 바뀌어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자산을 국가에 헌납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또 뼈 부러진 소리들. 야, 조용히 하라니까? 라고 해서 다시 얘기를 해.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뼈 부러진 소리 막 들리고 고문한 패는 소리 들리는데 겁나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증여 계약서를 쓰고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노태우가 물러나고 1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분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80년도 서빙고 분실에서 썼던 그 증여 계약서는 바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소위 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정수장학회에 들어갔던 주식 문제인데, MBC 주식 사건인데 이 주식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쭉 듣다가 그나저나 거기서 이제 혹시 증여 안 하면 죽인다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어보겠지. 증여 안 하면은 뭐 가족들한테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증여하셨네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옆에서 뼈가 부러져서 쫄아가지고 증여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안에서 법원 판사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것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은 아니었다. 따라서 무효는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취소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근데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이미 12년 지나버렸기 때문에.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몇 년? 10년 경과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도 MBC 주식이 정수장학회라는 데 그대로 귀속이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판례예요. 니들이 안 끌려가봐서 그렇지 옆에서 뼈 부러지고 있고 고문하는데 어떻게 증여를 안 하겠다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게 되면 무효가 되겠지만은 대신 뭐는 아니다. 법률적인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은 무효는 아니고 얘는 뭐로 봐야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거. 다운계약서 사건입니다. 해서 이런 식이라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물건인데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게 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4억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해서 5억짜리 물건을 4억에 매매 계약 체결하고 실제 5억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가 문제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무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라고 무효를 주장을 해? 지금 보니까 물건이 그 사이에 금방 가격이 뛰어가지고 실역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다운계약서니까 난 무효를 주장할래 라고 이렇게 덤빌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판례에서는 다운계약서 자체는 어떻다? 무효가 아니다. 해서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개수작하지 마라. 이게 이제 아까 저기랑 비슷한 거야.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매수인이 농지증이 그 당시에 없었음을 이유로 해서 무효를 주장했을 때 농지 매매 계약에 있어서 소위 농지증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했던 사건과 똑같은 사안입니다. 매도인이 마음 바뀐 거야. 그래서 다운 계약서니까 무효고 나는 그래서 무효니까 받았던 돈은 다 돌려주고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을 찾아오겠다라고 했던 사안에서 닥치고 이건 유효 이렇게 봤던 사안. 다운계약서 얼핏 보면 나쁜 일 같아. 그런데 최소한 민법 103조 위반 무효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던 사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 가담은 이중매매. 요건 좀 이따 보겠고 과도기에 중한 위약벌 약정. 용어 자체에서 이게 무효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에 제가 봤던 사안 중에 그런 거 있다고요. 제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뭘 하냐면 중개사 자격증을 딴 상태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들어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개공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소공이 들어와서 정보만 다 빼내고 바로 옆에다가 2달 후에 가게 차리면 절대 안 되니까 특약을 맺어 당신이 이 중개업소에서 나가가지고 만약에 옆에다가 금방 2km 이내다 중개업소를 1년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으로 얼마 5천만 원을 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맺어. 그러면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게 될 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거기다 옆에다가 가게를 차릴 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인하고 나가. 근데 이제 들어가는 순간 노예가 돼. 왜? 어떻게 별의별 걸 다 시키고 사람을 개 피곤하게 만들고 갈구고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 그래서 내 들어와서 그만두려고 한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딜 가겠어? 그 동네 가겠지. 특별한 사정 없으면 그 동네 가겠지. 어차피 그 뭐 특별하게 자기 근처 동네에서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개공이 뭐라고 얘기해? 어머, 이 반경 2km 이내, 2년 이내, 그러면 어떻다?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염장지를 지르고 지랄이야. 그랬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어떡하냐고. 자기가 받은 돈이 2달 일해서 토탈 300 몇십만 원 받았는데 5천만 원 어떻게 갚아주냐고. 그래서 그때 민법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야.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어떻다? 103조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을 할 이유도 없고 해줄 이유도 없고 그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문제구성할 때 2가지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반세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는 게 전통적으로 한 문제 구성했던 영역이고 대신 요즘의 문제는 거의 발가차 거의 이 문제가 아니면 바로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거의 이 문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이거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최근에도 적극가담한 이중매매가 계속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자 사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자, 매도인 갑이 있습니다.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동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자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어. 만약에 1억에 매도하기로 했는데 현재 막 1억 5천까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누가 1억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며 내가 1억 6천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이렇게 해서 제2 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해서 자 제2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이제 1 매매 계약 체결됐고 2 매매 계약 체결된 상태야. 자 그랬을 때 누가 소유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먼저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먼저 등기 받는 놈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게 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좀 사안을 단순화시켜서 갑이 을한테 팔고 소유권 이전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겠다는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되고 그 사람한테 팔고 등기를 만약에 병한테 넘겨줬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병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것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다?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소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대한 데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게 되면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갑이 소유자가 될 것이고 을은 갑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 단순하게 이중 매매에 있어서는 먼저 등기 받는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돼야 되는데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뭘 얘기한다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하게 된다. 해서 갑을 바람을 넣어가지고 꼭 나한테 팔아달라라고 자 을한테 넘겨야 된다. 아이고 뭐 등기 안 넘겼으면 아직 소유권 이전에 효력 발생 안 하는 거고 막말로 을이 당신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500만 원, 50만 원도 자 50만 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손해배상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어. 자 그다음에 을이 자 갑이 병한테 또 팔았어. 그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버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을이 어떤 손해가 있는지를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 이 괜히 시간 낭비. 내가 원래 시간당 5천 원 받는 사람인데 얘 때문에 2시간이나 낭비했다? 그럼 10,000원.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느라고
교통비 얼마 들어갔다, 합의 2만 원. 그때 이제 특히 돌아올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택시를 탔다, 2만 원 추가해서 사.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못한다. 그러니까 갑은 약속 안 지켜도 돼, 실질적으로. 욕을 먹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자, 일단은 이중매매는 무조건 논의의 쟁점 자체가 적극 가담이 돼야지 그 다음 논의의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이 자신의 토지를 제1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 이 매도인의 배명이 적극 가담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병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매매 적극가담. 그러면 병은 자, 병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결국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이 병이 자, 이 내막을 모르고 있는 정이라는 사람한테 또 어떻다? 이것을 팔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이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또는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103조 위반하면 어떻다? 절대적 무효.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있어서는 선의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할 텐데 사안을 정리하면 갑이 을한테 첫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 적극 가담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넘겨주게 되고 병은 누구한테? 정이라는 사람, 내막을 모르는 선의의 정, 선의의 제3자에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된다. 그때 법률 관계. 자, 일단은 병 자체가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내막을 몰랐던 선의의 정도도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너무 간단하게 딱 떨어져야 자, 이게 쟁점이 뭐냐면 제2 매매 계약은 없다. 무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의 제3자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중간에 보면 우리 교재에 뭐라고 정리를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기본 틀만 외우는 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제2 매매계약은 무효. 적극 가담했으니까 제2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선의 제3자도 어떻다? 전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문제 구성한 테크닉을 보게 되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제2 매수인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게 될 테고 이러면 너무 쉬워. 그래서 문제를 약간 응용을 들어가는 거야. 바로 매도인의 배명에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역시 제2 매수인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거,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 관계를 뭐라고 한다? 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에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나온다고 병이 적극 가담했다. 그럼 이제 너무 쉬우니까 이때 살짝 바꿔서 병의 대리인 A가 자, 바로 갑과 적극 가담해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래도 결국은 누구는 병은 이 물건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맨날 이제 제2 매수인 직접 적극 가담해서 무효 이렇게 나오다가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너무 빤하니까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서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그래도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무효가 된다는 얘기를 할 텐데 이 선의 정의 이거 돌려서 얘기합니다. 선의 정은 이중매매 적극 가담한 자부터 선의를 들어도 권리를 취득했을 때 아예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차마 제2 매수인이 유효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럼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돌려가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중 매매가 반사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2 매수인으로부터 이 다시 취득한 전덕자 정은 자, 제2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된다고. 그래서 지가 누가 이 적극 가담한 제2 매수인이 유효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선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다 안 된다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제2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 내용이 아닌데 이걸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일 무식한 게 적극 가담한 제2 매수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건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최근 문제에서 대리인, 제2 매수인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줘.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선의 제3자가 제2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제2 매매객이 유효힘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돌려가기식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렇게 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선의 제3자는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바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19페이지부터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조 얘기는 이걸로 끝나요. 자, 다시 갑시다.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고, 이때 그 무효는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절대적 무효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지문부터 가보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별 쟁점 안 되죠?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중에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보실 때 약간 부드럽지 않습니다. 답이 아니라서 그래요. 2번 지문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저런 거지. 도박이라고 하는 거, 도박채무. 도박채무는 어떻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이런 경우 있다는 거지. 누가 도박을 하는데 친구들 간에, 어린애들 간에 도박하는데 야, 이 3,000원만 꿔줘. 그래서 고스톱 시계에 3,000원 꿔줬어. 근데 그때는 이제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크기 때문에 그럼 뭘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와서 자 3,000원 해봤자 빵 2개, 3개 사면 끝나는 건데, 자 할머니가 고스톱 치다가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야 그러지 말고 자 1,000원만 꿔줘 라고 했다고, 점 10원짜리 고스톱 친다고 재미로. 근데 1,000원을 안 갚게 되고 덤빈다고. 그러면서 뭘 주장을 해? 반사회적 법률을 주장을 한다고. 1,000원은 그건 도박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지. 아니, 화폐 가치 자체가 1,000원 줘야 된다고. 그건 도박 채무 이렇게 볼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제 가치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게 과거 이제 판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점 100원짜리 뭐 고스톱을 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이니까. 근데 점 500을 쳐도 처벌을 안 받는 사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형편 때문에 그런 거야. 점 100을 쳐도 그게 도박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고, 아, 이재용 씨가 점 500을 쳤다고 해서 하루 종일 이런 게 64,000원이야. 그걸 도박이라고 처벌할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회적 그 사람의 어떤 경제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저런 내막을 딱 안 보고, 아, 점 500인데 어떻게 이게 도박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가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항상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 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근데 우리 민법 가서 보다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자, 등기라고 하는 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다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요. 평온 공인한 점유를 추정하고요. 선의의 점유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다?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정말 무식한 새끼들이죠. 그래서 보험 사기는 거의 다 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자 보험 사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이런 식의 취지. 그래서 보험 사기로 이제 걸리게 되면 그건 이제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5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 포인트 뭐야? 적극 가담. 그래서 저당권도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설명할 때 이중매매, 적극 가담, 제2 매수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살짝 바꿔서 적극 가담은 저당권 설정 행위. 당연히 그 저당권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라고요?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은 건 뭐가 된다? 103조 2번 무효가 되게 된다. 약간씩 응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포인트를 지문을 꼼꼼히 읽으시면 말리고요. 그저 키워드 적극 가담 들어가면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바로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식의 문제가 거의 한 27회 때까지 도배하다가 요즘엔 조금 출제빈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이것은 자신의 어떤 의사 결정권을 배제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두 번째 보니까 불륜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자, 그냥 이게 무효 이렇게 될 것이고, 3번 수증자가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자세히 볼 것도 없어. 수증자 받는 사람이거든요. 받는 사람인데, 자, 이거 볼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이야. 굳이 해서 가면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근데 이제 이게 계약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누구한테, 병한테 병이 적극 가담해서 어떻게 한다? 이걸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키워드 적극 가담. 그 다음에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생략 등기. 요건 이제 앞에서 공부하신 주제죠. 기본적으로 중간생략 등기 자체는 뭐가 된다? 단속 규정에 불구하고 최소한 바로 반사적 질서의 법률의 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다 해서, 자, 그래서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3번, 4번이고요.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자, 들어주면, 우리가 뇌물 얼마 주겠다. 이런 약정은 무효라서 들어준 공무원은 말도 못하고 속병 생깁니다. 미리 돈을 받고 나서 들어주는 게 좋겠다. 103조 위반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해서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이건 대충 보는 거야. 도박, 채무 나와 있죠? 그래서 갈 거 없고,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된 수를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것도 허위 진술이 전제가 돼 있지.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에 아까 보셨고, 답은 5번인가요? 자, 보니까 부동산에 관한 강제 집행할 면탈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가십시다. 이게 소위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야.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등기법 등을 공부할 때 이 A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예를 들어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소송에서 이기면 이 사람의 소유 부동산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뭘 할 수 있다?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구조죠. 근데 이제 중간에 팔아버릴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이라고 해서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팔더라도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그 후에 가압류 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가압류의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얘가 강제 집행할 게 보이니까 서로 짜고서 누구한테 바로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103조 위반의 문제는 아니고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는 의사 표시,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취지가 뭐냐면 좀 어려웠는데 반사적 법률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걸 고르시오가 아니라 다음 중 반사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바로 통정 허위 표시는 103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103조 위반은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절대적 무효인데 비해서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받을 수 있다. 좀 이따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이 문제는 되게 까다로웠어. 근데 요즘에 출제 트렌드가 이렇게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3조냐 아니냐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 무효 유효를 따지는 게 첫 번째 문제 패턴이 될 것이고,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그래서 의도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는 103조 위반이 아니야 이 얘기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5번 질문은 103조 위반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다라고 했고, 답이 5번이었었고요. 3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기업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전혀 상관없죠.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무허가 건물의 매매행위, 미등기 건물의 매매행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위반이니까 나중에 이행 강제금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문제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최소한 타인 권리 매매 자체도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이미 볼 것 없이 보험료
보험 사기 해서 얘는 103조 위반. 그래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디귿번 변호사가라고 되어 있죠.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고 변호사 아닌 자 사무장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 사건이죠. 그리고 돈 받게 됐다. 무효. 그래서 103조 위반의 문제는 보험사기 니은번, 그 다음에 리을번에 바로 허위 진술을 전제로 돈을 받게 된 약정. 요 두 가지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파트는 그냥 몇 번 쭉쭉 보면서 감 잡는 거지 특정한 사례를 줄줄줄 외워서 자시고 이럴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4번 문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에서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이것은 뭐가 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게 아까 유명한 통정 허위 표시 허위 나와 있죠. 강제집행을 면탈을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이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의 문제로 봐서 상대적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해서 무효는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다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겠고 자 지금 다시 요거 니은 다시 봐야겠고 니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다운 계약서. 자 리을번인가요?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지금 답이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맞구나. 자 적극 가담 요거만 어떻다? 자, 바로 103조 위반의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적극 가담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니은번이 지금 아까 설명드린 통정의 표시. 그래서 이 문제가요, 27회 때 나왔었고, 아까 25회 때 2번 문제 가봐요. 2번 문제 맞나? 잠깐만. 자, 2번 문제에서 5번 지문하고요. 25회 때 5번 지문 통정의 표시를 하나 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해 쉬고 4번 문제 거기 니은번 또 통정 허위 표시 구성을 했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짜깁기 해서 구성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해서 이게 문제를 보니까 27회 정도까지 쭉 나오다가 좀 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3조 위반의 문제. 요즘엔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하고 103조를 엮기도 하고 해서 내릴 게 없어요. 통정의 표시야.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바로 비교해 설명드릴 텐데 항상 시험 문제에서 지금 103조 위반이면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할 테고 통정 허위 표시는 어떻다?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공부하게 될 게 이중매매, 자,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 얘기하고 좀 이따 바로 이어서 통정의 표시를 제가 묶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항상 시험 출제위원들은 통정 허위 표시 파트하고 103조 위반을 섞어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좀 이따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중매매, 적극가담, 요걸 가지고 거의 또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자, 통계를 보시게 되면 8년 동안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5문제, 5문제나 답을 뽑았어. 그래서 지금 8년 기준 동안 이중매매, 적극가담 5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자 31회 시험에 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모르지. 그걸 알 수는 없으나 이 문제가 나오면 다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한번 가보십시다. 사안은 다 설명드렸어요. 중간 보시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자, 이중매매, 적극가담하면 제2매매 계약은 무효. 자, 대리인이 나왔던 본인이 나왔던 어쨌든 또 선의 제3자가 주장을 하든 제2매매 계약은 닥치고 무효.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야. 제2매매 계약은 무효. 그리고 선의 제3자는 어떻다?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걸 외워야 되고 지금 문제를 볼 때도 얘가 제2매매 계약 유효라고 시부르는 데가 있는가? 또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는가? 이걸 찾아보는 과정이지. 보통 문제 보면서 우리가 보통 민법 공부하는 방법 하게 되면 제가 인터넷에 보면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야지 감을 잡을 수 있다.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림 못 그려요. 시간 없어서. 그림 그릴 짬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문제 읽으면 그림 그리기 전에 1분이 지나버리는데 어느 세월에 문제를 읽고 지랄이냐. 그 그림까지 그리냐고. 미술학원이야? 그러면, 아니, 그 문제가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1분 안에 한 문제를 외우고 체크를 해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내가 크게 성공할 거라는 불길한 얘기를 항상 밤에도 잠을 못 잔다니까요. 너무 큰 돈을 벌었을 때 겸손한 모습을 어떻게 유지를 할까, 뭐 이런 거. 별 쓸데없는 거. 요걸 이제 N번방 사건인가 뭐,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그렇게 또 청밀한 삶을 살았더라고. 아니, 하여튼 범죄행위로 지금 구속이 돼 있나 하여튼 간에, 경찰에 끌려간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청밀하게 살았더라고. 뭐 재산이 뭐 수십억이 되는지 뭐 수억이 되는지 등등등은 잘 모르겠으나, 소위 임대주택에 살고, 그 다음에 사치스럽거나 뭐 차를 끌고 비싼 차를 갖고 이게 이제 하여튼 영역은 좀 틀리긴 하지만은 성실한 삶을 사는 자세, 하여튼 밸런이 다 있다. 그러다 치고 지금 이 파트를 가실 때 부탁드리는데 절대 그림 그려서 풀 수 없고 그림 그려서 못 푼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적극 가다만 무조건 답을 외워야 돼. 자, 자세히 보지 말고 제2 매매 계약은 어떠? 무효. 그리고 선의 제3자는 어떠? 보호받지 못한다. 이걸로 이제 지금 제가 이게 분석을 해놨잖아요. 이게 그동안 나왔던 문제 전부라고. 그래서 답을 외우고 바로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적극 가담 쓱 봐. 지문 길어지면 다 보지 말고 몇 개로 쓱 봐. 아는 단어 있는지 없는지 읽으면 안 보여. 쓱 보게 되면 적극 가담 나오게 되면 제2 매매 계약은 무조건 무효. 그리고 선의 제3자도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적극 가담이라는 키워드만 나오면 무효. 두 번째, 제2매매계약. 제2매매계약 무효. 그리고 선의 제3자도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게 줄줄줄 튀어나와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제 가지고. 자,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21페이지 핵심 지문.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 나와 있죠? 그럼 뭐야?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죠? 적극 가담하면 뭐라고요? 무조건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 이렇게 간다고. 그림 되니까 매도인 그리고 매도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 사람이 적극 가담을 해갖고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그림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려도 벌써 꼼꼼히 보는 순간 이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시간 관계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한 20초 걸린다니까, 그려보면은. 그래서, 그저 적극 가담 나머지 다 보호받죠. 자, 적극 가담은 무조건 무효.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 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언제 나왔어? 30회 때 답이 됐다고.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사례형 문제 나와 있습니다. 봐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에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늦게까지 격려해 주었다. 자, 이중 매매 나와 있죠?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돼? 적극 가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 과정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적극 가담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 내가 번호까지 가르쳐 드려? 4번 내지 5번에 나와, 항상. 아니, 항상 그렇다고, 이게. 이중 매매 나오면 거의 대부분 4번, 5번에 적극 가담이 나온다고.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이중 매매를 했잖아요. 자, 사안을 설명을 드리면, 갑이 을한테 팔았고, 을이 병한테 또 판다. 이중 매매 됐다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운명적으로 적극 가담을 해야 돼. 적극 가담을 안 하면 얘기가 전개가 안 돼. 그죠? 논리 체계가. 물론 그 앞에 과정에서 먼저 등기 받는 놈이 소유권 취득한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올 텐데 이중 매매 문제 읽으면서 이중 매매네 그럼 뭘 찾아야 돼? 적극 가담 해서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적극 가담이 어디 있어요? 자 4번 정도부터 볼까? 자 3번에 적극 가담 나와 있나요? 자, 이 매수인 병이 갑과 을의 배임행에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에 적극 가담할 때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설명 간단히 드리면은 자, 지금 을은 자, 제1 매수인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려운데 제1은 뭐라고요? 제1 매수인. 소유권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한 번도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죠?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등기를 훔쳐가면 어떻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는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굳이 해석하면 을은 갑을 대위하여 적극가담으로 전제했을 때 을은 갑을 대위하여 갑명의로의 등기 넘겨주는 방법 바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 몰라도 돼. 일단은 그렇다 치고 4번 지문요. 갑과 병의 계약이 사유질서 위반은 무효였을 때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일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가장 기본이고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이 적극가담에 따르면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일 뒤에 틀렸죠?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 이 문제하고 지금 여러분 자료 이게 몇 회 나왔어서 26회 때 나왔던 게 바로 앞에 1번 그 핵심 지문하고 앞에 이제 핵심 지문 똑같은 얘기죠? 핵심 지문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래서 이 두 개 문제가 더럽게 어려웠다고. 이걸 꼼꼼히 보면 안 돼. 자, 미리 마음의 준비를 잡으셔야 돼. 첫 번째,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거. 자, 이중매매, 적극 가담 얘기 나오게 되면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무조건 저 선의 제3자는 정이 될 수밖에 없어. 갑 나오고 을 나오고 병 나오고 정이 나와야 되거든. 병도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제2 매매계획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꾸 훈련하세요. 지문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이중매매 적극가담 기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병도 정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왜? 제2 매매계획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26회 때 나왔던 문제가 있고 쭉 쉬다가 30회 때 대리인이 적극가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뽑았어요. 자 그리고 미리 마음의 준비. 지금 이 문제 보면서 계속 느낄게 4번인지 5번이 답이야. 왜? 제일 먼저 1번 지문에 갑과 을의 관계. 을이 뭐 마음이 상해갖고 화를 냈다는 둥, 병도 뭐 그렇게 쏙 기분이 좋지 않다는 둥, 뭐 이런 구질구질한 법률 관계를 앞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병 기어 나오는 게 한 4번 내지 3번, 그 다음에 정 나오는 게 4번 내지 5번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사안을 되게 단순화시켜야 돼. 지금 이 문제를 읽어서 풀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시험장 가면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이 적극 가담 나온 병도 정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제2매매계획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그래서 또 악의의 제3자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선의만 나와. 선의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니까 악의도 당연히 보호 못 받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구성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문제.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스톱 해서 이미 이중매매 적극 가담 병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제2 매매계획이 무효니까 해서 4번 5번 바로 치고 들어가시라고. 병정이 주인공이 되니까 병정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4번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겁나 유치했어. 5번쯤은 을은 제1 매수인입니다.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획에 있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해설 써놨어. 채권 취소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금 모든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로 갈 때는 뭐냐면 해설 다 써놨다고. 나중에 채권 취소권이 뭔지도 기본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고 자식할 시간도 없고 힘들어 죽겠어. 이중매매 적극 가담은 병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제2 매매계획은 닥치고 무효. 다시 얼마나 좋아. 자 이중매매 적극 가담이라는 키워드 나오면 4번 번호부터 이게 4번 병정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제2 매매계획은 닥치고 무효. 아니 4번부터 나온다고. 갑을병 얘기가 쭉 가려면 주로 4, 5번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답이 아까 4번이었고요. 3번 문제, 겁나 복잡시러. 이걸 1분 안에 읽는 것도 능력이다. 자, 가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89만원 기재했고, 을이 승낙을 했고, 자, 시가가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긴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핵심 이슈는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죠? 그럼 적극가담 기어 나와야 되죠? 적극가담이 안 되면 얘기가 전개가 안 돼. 4번, 5번 가서 보십시다. 바로 먼저 5번부터 가볼까요?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죠. 선예정의 엑스토지를 취득했다면 선예정은 자 갑과 병 사이에 이 매매격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틀렸죠? 제2 매매격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선예정이 자 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를 차마 못하고 돌려서 뭐라고 얘기한다. 제2 매매격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나도 결과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논리 구조를 삼는 건데 그냥 이것도 그래. 2차 약속하십시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어서 풀 수가 없다고. 시간 관계상 안 된다고. 그럼 미리 몰빵해버려야 돼. 문제 보면서 이중 매매 나오면 무조건 적극 가담이고 병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제2 매매격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아예 선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나머지 지문 봐봤자 의미 없어요. 나중에 차고 얘기할 때 설명드리게 될 텐데 지금 이걸 해봤자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아예 그냥 약속을 해야 돼. 자, 갑이 을한테, 갑이 또 병한테 2번 팔아 처먹어. 그러면 일단 4번으로 마음이 가야 돼. 그리고 병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병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제2 매매격은 무조건 무효. 이렇게. 다시요. 외워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가지고 읽어보시잖아요. 그런데 환불해줘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중매매, 적극가담. 이중매매에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4번 내지 5번을 바로 가야 돼. 그거부터 약속을 해야 돼. 읽어보지 말고 이중매매란 얘기만 나오면 4번 내지 5번 가면서 병도 정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그렇게 보시겠고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보지 말고 거기 이제 5번 보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좀 이따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자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꼭지 등기까지 마쳤어. 이중 매매 적극 가담 나와 있죠? 아까 26개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 같은데. 자, 그러다 치고, 일단은 무조건 4번, 5번 가야 되는데, 병정은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다시 제2 매매계약은 무조건 무효. 그럼 뒤를 봐야 되지, 4번 가서 볼까요? 자, 모르겠고, 5번. 만약 선예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자, 매수해서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를 제가 지식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식은 해봤자 어차피 또 돌아서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똑같아. 근데 아무도 이걸 몰라. 왜? 내용 보시느라고. 모든 수험생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걸 계속 내용을 분석을 한다고. 뭔가 하고.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총적인 요소가 이중 매매만 나오면은 아예 아싸리하게 5번 가. 5번 보고 그 다음에 4번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취득한다 그러면 개소리야. 그리고 유효는 아니 무조건 무효니까 틀리게 구성하려면 뭐라고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미는 대충 이해하셨어요. 의미는 이해하시는데 문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공부를 해간다는 건 점수가 나와야 되고 점수가 나오려면 방법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된다고. 사실 이중매매 이것만 갖고도 한번 제대로 설명하려면 20분, 30분 걸린다고. 그걸 시험용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갑시다. 자, 이중매매 적극가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올 겁니다. 거의 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나올 거예요. 취득한다 틀렸고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다 이렇게. 취득한다 취득 못하잖아요. 취득한다 틀렸고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다고요.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자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병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제2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외우셨다. 그런데 만약에 틀린 것을 고르시면 병이 됐든 정이 됐든 어쩌고 저쩌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든가 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름하여 뭐가 된다고요? 바로 이중 매매 적합가담. 보시다시피 이 문제가 지금 제가 분석을 하니까 8년 동안 5문제 구성이 됐다 할지언정 수험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못 풀어요. 못 풀어. 못 푼다고 읽다가 죽어나요. 읽으시면 안 돼. 그냥 몰빵이야. 왜? 그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걸 꼼꼼히 이제 살을 붙여서 가시게 되면 수많은 지식들이 난무하면서 뒤죽박죽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중 매매. 그럼 약속 일단 5번부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세 번째, 무효인데 틀린 것을 고르셔야 어떻다?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1번 문제요. 자, 이중 매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 다시 분석하는 거야. 교재 22페이지 1번 문제부터 이제 문제를 분석한다고. 자, 1번 가볼까요?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기를 병에게 이전해 주었다라고 돼 있죠.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겁니다. 지금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없어요. 문제 자체는.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래서 등기 먼저 한 놈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게 이제 앞에 지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란 얘기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 외의 것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중매매 적극가담이니까 어떻다? 적극가담이 빠지게 되면 먼저 등기한 놈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서 어렵다고. 이건 이제 가장 일반적인 얘기니까 답이 안 돼. 다시 이제 문제 분석할게요. 1번 문제를 보면은 이중매매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갑은 을한테, 을은 병한테라고 다시 갑이 을한테, 갑이 병한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문제가 완성이 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적극 가담이 나와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이중 매매 있는데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걸 갖고 답을 내지는 않는다고. 너무 유치하니까. 그래서 적극 가담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외웠던 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병정은 취득하지 못한다. 이 쟁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2매매계약은 무효이다. 그런 식으로 갔어요. 그래서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면은 자, 소유권 취득한다 라고 뽑아내겠죠? 병정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뽑아내겠죠? 5번 보니까 끄트머리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잖아요. 지금 문제 푸는 테크닉 훈련하는 거예요. 뭐 1번을 캐치하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다시 1번 관련 일반적인 이중매매는 등기 먼저 넘겨받은 놈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한다. 왜?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백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들 소유권 이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병이 먼저 등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1번이 원칙으로 옳은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갑시다. 틀린 것을 고르시면 취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틀리게 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굳이 해석하면 1번, 5번인데 아예 제가 지금 모든 문제가 5번으로 귀결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자리야 4번이고. 왜? 스토리가 이중매매면 갑과 을의 관계부터 자, 을과 뭐병 뭔가 얘기가 나온다고. 그럼 마지막 단계가 그렇게 갈 테고. 두 번째, 자, 2번 문제도 보니까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갑이 병한테 또 등기를 넘겼네. 이중매매. 여기는 아예 적극 가담까지 깔아줬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이제 틀린 것을 고르시니까 취득한다, 어디 있어? 취득한다. 4번 나와 있나요? 4번 나와 있나요? 왜 그래요? 4번이 어떻다고요? 그래서 틀렸다고. 자, 3번 문제. 겁나 길게 되는데, 읽다가, 90만원, 89만원, 98만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중매매라는 사안이 나와 있다. 더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면 죽어. 이중매매 나와 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3번 문제 겁나 길게 돼 있는데, 2번 팔아쳐먹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그러면 이제 뭘 찾아야 돼? 소유권 취득한다, 유효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한다가 어디 있어? 쓱쓱쓱쓱 보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지금 없네.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유효 나와 있죠? 그게 틀렸다고.
무효죠? 그럼 여러분은 야매 극치를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이 하나하나 사는 읽어서는 죄송한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3번 같은 문제는요. 한 3분씩 걸려요. 3분, 4분 걸려. 그렇다 맞춘다는 얘기도 아니야. 미련해로 계속 읽어봐 그냥 계속. 한번 읽어서 이제 본전 답을 못 뽑잖아. 그럼 불안하면 어떻게 돼? 한 번 더 읽어 그냥. 그럼 알 것 같아? 모르겠지. 더 막 초조히 불안해. 큰일 났다 이제 벌써 2분 지났는데. 근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그 2분 시간에 읽었으니까 혹시 좀 하다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딱 도박하는 거예요. 아, 복권 사는 건 똑같잖아. 한 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냥 또 사는 거고. 나중에 약이 올라고 또 사.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자, 유효를 주장할 수 틀렸고, 4번 문제, 저 문제 보니까 다 잡다한 얘기 빼버리고, 법학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법을 하려고 그래. 그냥 ጭ을 따, 복덕방을 우리가 해야지, 판사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중 매매가 나와 있다고, 소유권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래서, 자, 5번 지문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걸 외워버려야 된다고. 지금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아, 이중매매 적극하다, 이중매매 얘기할 때는 무조건 다 틀린 걸 고르시고, 그죠? 그 취득한다, 병적인 취득한다 틀렸고,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틀렸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과정, 이걸 외우셔야 돼, 이걸. 안 그러면 내용 알아도 못 풀어요. 과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답을 골라내는 게 기술이에요. 자,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좀 길어졌네요. 지금 몇 분 됐죠, 우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됐나요? 1시간 넘었나요? 네, 잠시 끊었다가 마저 가겠습니다.